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책 교재 251페이지 여성과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한부모 가족지원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이혼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 모자 가정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모자 가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모부자 가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한부모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이제 명칭이 바뀐 그런 법인데요. 이혼하면 아이를 보통 이제 엄마가 주로 키우다 보니까 모자가정법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했다가 어느 시기부터 이제 모부자, 아빠가 혼자 키우는 아이들도 생기면서 모부자, 그러다가 이제 한부모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한 명인 이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라고 우리 제목에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 증진. 그럼 여기서 한부모 가족이란 무엇이냐? 모부자 복지법의 모나 부의 제한적 의미로부터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포괄적 의미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라고 책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해서 뭐 이혼, 별거, 유기, 뭐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다. 자녀로 구성된 가정. 그래서 이 법은 모자복지법, 제가 처음에 모자복지법이라고 했죠. 모자복지법, 모자가정. 그러니까 모자복지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우리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자가정 문제도 모자가정 문제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모부자로 바뀐 거예요. 모부자 가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모부자복지법.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또 개정이 돼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변환이 됐다라는 거죠. 의미를 좀 더 우리 252페이지에서 살펴보면은 이 법의 의미는 법령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듯이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상황 변화는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와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 해체, 그래서 해체와 붕괴 속에서 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자복지법 제정과 모자복지법이 1800이 아니죠. 1989년 제정이 됐다가 또 2002년에는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이 돼요. 2002년. 모부자복지란 모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적인 재반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은 모자복지법에서 지원 대상이 모자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한 거죠. 2002년에.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제 아빠가 혼자 키우는 아이들 가끔 나오죠. 그러나 내용면에서 법 조항을 분석한다면은 개정의 의미는 법령의 변경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실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모부자복지법의 대부분은 모자복지법의 내용에 아래와 같이 부자를 더하여 규정하였다. 그 명칭만 더 바뀐 거예요.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상담소.
그러니까 이게 모자를 그냥 모 부자로 바꾼 것 뿐인 거죠. 모자복지상담원을 모 부자복지상담원, 모자복지시설을 모 부자복지시설 등으로 이렇게 명칭만 변경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 부칙은 모부자복지상담원은 한부모가족상담원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상담소로, 그리고 종전의 모부자복지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정리한다고 규정을 했다. 그러다가 요게 이제 다시 한부모로 바뀐 거죠. 입법 배경을 보면은 우리 사회의 노동구조 변화로 가정생활과 직업활동의 병행과 분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혼의 증가. 중요한 게 이제 이혼의 증가죠. 이혼 증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혼의 증가로 이어지고, 동시에 결국은 이로 인해서 한부모 가정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거죠. 증가. 그래서 1980년대 영세모자 가정에 대한 관심이 시작했다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2010년 현재 전체 가구의 8% 정도인 150만 가구가 우리가 한부모 가정으로 현재 추정을 한대요. 150만 가구. 2010년 기준. 지금은 더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 모자복지에 연관된 법들을 비교 분석한 것들이 표 11-2라는 거고요. 그래서 11-2를 한국과 일본의 모자복지법에 대한 비교 분석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한국은 모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연도별로 명칭이 바뀌었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한 부분은 없다라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자복지법에서 모자 및 가부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조금의 변화를 좀 가져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일본의 이런 법의 변화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이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나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라는 부분에 있어서 24세 이하,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부모 가정을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한부모란 우리가 한부모는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의 개정은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가족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언어적 표현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자 부자에 대한 부분, 한부모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낙인에 대한 부분들을 바꾸고자 하는 거죠. 낙인 이론. 우리가 고아원이란 말을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 또는 불안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255페이지 이제 내용의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목적, 법들은 항상 이런 게 나오죠. 목적, 그리고 개념, 의미 이런 게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금 모부자 우리가 한부모 가족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모 또는 불안. 모 또는 불안 누구냐는 거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사별, 이혼, 유기. 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그리고 장애, 배우자가 장애인 경우,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 상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노동 능력이 없으면은 한부모로 보겠다는 거예요. 또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 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군대 가 있거나 병역 복무, 직업군인은 아니고요. 병역 복무 또는 교정시설,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도소 같은 데에 들어간 경우도 교정시설. 이런 데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외에도 미혼자, 미혼모, 미혼부, 아이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키우는 아빠 또는 엄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다. 우리나라는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안 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같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한부모라는 말도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미혼모 같은 경우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그러니까 미혼모가 24세 이하면은 우리 앞에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청소년 한부모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청소년 한부모.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 그러니까 24세 이하 같은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인 거고 아동에 대한 정의, 아동은 18세 미만을 본다는 거야. 18세 미만. 18세 미만으로 그리고 취학 중인 아동은 22세 미만. 취학 중인 학교 다니는 아동인 경우에는 22세까지 우리가 아동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면은 이제 만 18세까지 보니까 아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아동으로 보고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에 대하여 특히 보호 대상자의 연령이 벗어난 경우 그 자녀는 제외된다는 사실. 그리고 미혼모 등의 자녀들에 대한 규정함,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56페이지 보면은 교육에 대한 강조의 의미에서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비 지원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교육비 지원. 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들의 종류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교재를 보면은 256페이지 보면은 모자 가족 복지 시설. 모자 가족 복지 시설. 그래서 모자 가족에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본 생활 지원이라든가 생계가 어려운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한다. 또 공동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한다. 또 자립생활 지원, 자립 욕구가 강한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거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모자 가족 복지시설이고요. 이와 유사하게 이제 부자 가족, 나눠놓은 거죠, 시설을. 부자 가족 복지시설. 그래서 기본생활 지원, 공동생활 지원, 자립생활 지원 똑같은데 다만 대상이 모자 가족이 아니라 부자 가족이라는 거죠. 또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비슷한데 미혼모자 시설인 거예요. 미혼모자. 그래서 기본생활 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에 아동의 양육 지원. 공동생활 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 우리 사회복지는 이제 자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자립을 지원하는 거죠. 자립. 그다음에 일시 지원복지시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인 거죠. 분리시키기 위해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또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 그래서 우리가 시설에 보면 크게 모자 가족과 부자 가족과 미혼모자에 대한, 그러니까 미혼부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명칭을 쓰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설을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자, 부자, 미혼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일시지원, 학대라든가 기타 이유들로 인해서 일시지원이나 그리고 상담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재 258페이지 입양특례법.
우리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미혼모에 대한 문제가 또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지만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시설이나 미혼모, 특히 이제 미혼모자 시설이나 미혼부자 시설 같은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요. 또 입양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입양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입양 아이를 학대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입양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 한번 우리가 258페이지 잠깐 보면은 수많은 전쟁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보육원, 고아원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쟁으로 전쟁 고아들이 발생한 거죠. 그들의 삶에 대한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에서 해외 입양이라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처음에 해외 입양을 중심으로 했던 거죠. 해외 입양. 해외 입양이라는 현상을 발생시켰고 이러한 입양은 한국전쟁 직후보다는 시대적 또는 정치적 영향으로 오히려 70년대에서 80년대에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국가적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이때는 경제주도였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까지 가질 수가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우리의 앞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외국으로 입양된 한국 사람,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지금 아이가 아니죠. 다시 고국을 찾는, 부모를 찾는 이런 것들을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양특례법 제1조는 요보 아동의 입양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자가 되는 아동의 복지와 권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아동의 복지와 권익 증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의 요보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보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보아동이죠. 요보아동은 보호자가 양육을 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아동을 우리가 요보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입양이 1970년, 80년대까지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다가 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7년 이전까지 우리 표 11-3을 보면은 해외 입양 수가 16만 명. 16만 명에 달하죠. 16만 명. 국내 입양이 7만 명. 정부의 입양에 대한 관심으로 2008년부터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보다 많아졌음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부터 그리 오래 안 된 거죠. 지금 우리가 2020년, 12년 정도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2008년부터 국내 입양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2011년 입양특례법의 전부 개정을 통한 내용의 입양 시 출생신고의 의무화와 부모에 대한 조건에 대한 엄격함의 적용은 2012년 이후 매년 입양 자체가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을 추월하는 결과와 함께 입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입양은 1314명, 해외 입양은 1125명으로 국내 입양 수가 많아졌는데 해외 입양은 남아가 여아보다 많이 입양되었는데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현존하는 가운데 국내 입양은 남아가 459명인 반면 여아는 855명으로 여아가 선호되었다.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설명을 추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입양에 대한 부분들이 엄격한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들은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입양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보면은 입양에 대한 조건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조건을 강화시키면은 입양 수 자체가 감소하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조건을 완화시켰더니 이제 아무나 입양을 해서, 아무나는 말이 좀 그렇지만 입양을 해서 학대가 일어나거나 입양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법의 배경 및 입법 배경 및 연역을 보면은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지도할 행정적 필요에 따라 후생시설 운영 요령에 시달해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아 입양 특례법이 1961년 고아 입양 특례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1976년 입양 특례법으로 법이 제정이 되고 95년에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이 되고 2011년에 입양 특례법으로 전부 개정이 됐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은 이 법은 우리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 입양의 날을 규정했다. 5월 11일 입양의 날. 근데 누가 아는 사람 없죠? 아동의 입양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제11조에 규정을 하고 입양으로 양친이 될 자격 조건을 10조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대. 모두. 이게 강화시킨 거죠.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첫 번째, 재산. 물론 입양을 하면은 경제적 지원이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입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종교 자유 인정. 부모의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직자 같은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종교를 강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만든 거죠. 또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범죄, 약물 중독 경력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법에 따라서 양친이 될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어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된대요. 또한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을 강조하기 위하여 입양 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최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찾는 시책을 시행해야 된다. 우선은 국내 입양 우선. 근데 우리나라는 입양을 할 때 여아를 우선 선호하거나 나이가 어린 아이를 선호하거나 장애가 없어야 되는 등에 있어서 좀 입양을 하는 오히려 양 부모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양친에 대한 부모 기준도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양친이 될 사람들도 아이를 조금 가려서 어떻게 보면 입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국외 입양을 알선할 때는 해당 아동의 해외 이주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고요. 또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는 9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 재단법인 형태의 중앙입양원 설립. 중앙입양원을 법으로 이제 설립을 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입양아동 가족 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하고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또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또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입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또 입양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어떤 복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보 아동의 발생 예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입양 아동의 양육수당, 의료비 등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제 입양이라는 용어에 대한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62페이지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홀타동 복지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해외 입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양을 위하여 입양기관이 아동 양부모 조사와 결연,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보건복지부가 허가해주는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보고 이제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